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섭리를 품고 있죠. 자연을 알기 위해서 과학이 걸어간 길을 따라서 걸어봅니다. 김상우 교수와 함께여서 더욱 재미있는 여정이 될 것 같네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우주의 원리를 밝히는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실험은 연구소 아래 지하 100m에서 진행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실험 장치, 거대 강입자 가속기입니다. 5층 건물 높이의 이런 거대 입자 검출기가 4대나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을 알고 싶은 인류의 염원을 모아 2010년 첫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빅뱅 직후 세상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생겨났을 것으로 보고 그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충돌할 때 에너지가 거의 우주 초기의 상태의 에너지, 빅뱅 상태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입자들이 검측에 남겨준 자취를 보고 그 입자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해내는 것이죠. 각 검출기 속에서 137억 년 전 빅뱅 직후의 뜨거운 우주가 재현됩니다. 둘레만 27km에 달하는 거대한 터널이 입자 가속 장치입니다. 시공간과 물질,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는 순간이 재현되는 겁니다. 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에너지를 높입니다. 거리가 좁혀진 입자는 충돌과 붕괴를 통해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을 파악하면 기본 물질과 에너지를 추적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I definitely think there's more out there that we have not discovered. So every time we explore new ranges of energies, we do find new particles. And so I have no reason to think that this will not continue. 세상의 시작에 가까이 가면 생명에서 우주까지 기본을 이루는 물질과 에너지를 만나게 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죠. 양자역학은 또 세상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게 합니다. 모든 출발점은 빛이었어요.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숲을 걸으니까 자연의 숨결도 느낄 수 있고 마음도 편해지고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가 걸으면서 보니까 좀 더 많은 세상,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과학적으로야 그냥 움직이면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런데 근데 사실 본다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본다는 게 뭘까요, 정확히? 글쎄요, 본다는 거는 뭘까요? 본다는 건 축복이죠. 예, 신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최소한의 인간에게 주어진 소통, 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본다고 다 알 수 있을까요? 보는 것으로 모든 걸 다 충분히 알 수 있을까요? 본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나타나는 현상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빛의 본질은 뭘까? 빛의 본질이 뭘까요? 일단 만져지지가 않잖아요? 또 어릴 때도 이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이게
이게 뭘까 도대체? 빛이 있으라. 오죽하면은 그쵸. 종교에서도 빛이 있으라는 것이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첫 번째 문장과 관련이 많은 경우 있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빛은 모든 근원, 모든 세상의 근원과도 관계가 있는 듯한 우리 인류에게, 자연에게, 우주에게 빛은 뭔가요? 그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서 빛은 파동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편 입자라고도 합니다. 이상하네요. 네. 잘 이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아직 그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네. 저런 이게 입자의 전형적인 예죠. 그죠? 네. 그 파동이라면은 네, 이제 보시면 저 동심원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심원이 퍼져나가죠. 저게 파동. 근데 빛은 원래 저렇게 파동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입자인 돌이 어떻게 저렇게 동심원을 그리는 파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저건 사실 물이 흔들려서 만들어낸 패턴 같은 거잖아요. 저 패턴을 파동이라 그래요. 하지만 지금 던지신 이 돌멩이는 여기 있거나 입자 하나가 뭐 여기 있거나 이렇게밖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입자는. 하지만 소리와 같은 파동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한꺼번에 존재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빛은 입자이기도 하거든요. 모순이네. 그죠? 근데 과학은 모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순이라는 것이 뭘까? 사실 우리 인간이 단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인간에게 입자이면서 파동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것, 또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받아들이시기가 쉽진 쉽지가 않을 것 않네요. 같은데요. 더 놀라운 점은 이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원자,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도 파동과 같은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입자라고 생각했던 원자도 파동이다. 여전히 모순이네. 텅 빈 하늘조차 원자들이 요동치는 분주한 세계입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전자는 원자 핵 주위를 띄엄띄엄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양자란 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연속적이지 않아. 에너지 준위 자체가 불연속적이다. 이제 띄엄띄엄 있으니까 띄엄띄엄 있는 걸 이제 소위 양자화됐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퀀타이즈라는 단어가 이제 뭐 쉽게 우리 일상적으로 하면은 연속적이지가 않고 불연속적이다라는 겁니다. 전자가 불연속적으로 돌고 있는 작디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돌멩이처럼 입자 형태만 가지는 게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원자 크기가 되면은 이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이 한 10의 마이너스 11성 미터쯤 돼요. 10의 마이너스 10성 미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손톱이 10분의 1초 동안 자라는 거리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 제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세상으로 가면은 이게 특정 공간에 더 이상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그 진동을 하면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그 특정 궤도에 이렇게 전자가 쫙 퍼져 있습니다. 입자이면서
그 파동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진동을 하면서 전 우주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전 우주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위치가 없는 거죠. 전자의 성질에 대한 유명한 실험입니다. 2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전자를 쏘았더니 간섭 무늬가 벽에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자가 물결처럼 닿은 겁니다. 전자는 파동일까? 이번에는 사진기로 관측하면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벽에는 2개의 줄무늬가 생깁니다. 입자로 구멍을 통과해 부딪힌 거죠. 파동이던 전자는 왜 관측을 하니까 입자로 변한 걸까요? 사실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본다고 해요. 제가 본다고 해서 영향 받으세요? 아니요. 제가 본다고 해서 몸이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굉장히 커서 그래요. 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자는 너무나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은데요. 그런 것들은 빛에 맞는 것만으로도 빛도 입자니까 돌멩이처럼 때리거든요. 빛에 맞는 것만으로도 그 자신의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보지 않았다면 파동처럼 행동하고 보면 입자같이 행동한다는 뜻이죠. 즉 이제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저희는 관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관측하는 것이 대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보면 재밌어요. 근데 과학이라는 거는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보는 것이 대상에 영향을 계속 주면 거기서 보아서 얻어낸 정보들은 언제나 불확실하게 돼요. 부정확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양자역학에서는 그 불확정성 원리라고 부르거든요. 대상에 대해서 언제나 불확실한 정보밖에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확률을 써서 기술하는 방법 외에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기술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확률로만? 확률로만. 뭐가 나오는지 모를 때 사용하는 수학적 방법이 확률이거든요. 마음에 드세요? 확률을 사용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되게 멋있는 표현이죠. 그 양자역학처럼 확률을 써서는 안 돼. 이 말을 주사위를 던진다는 게 확률을 이제 쓴다는 표현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아니 그 과학자가 신 얘기를 꺼내는 거는 어떤 의미죠? 확률에 대한 얘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아니 인정 못했다는, 이해를 못했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아인슈타인은 반경 못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사실 아인슈타인은 그 확률 얘기만 한 건 아니었고요. 아까 제가 그 관측이 대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전자라는 녀석의 위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건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본 것뿐이지 거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그렇다면은 제 등 뒤에는 저수지가 있고 아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저수지를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저수지는 저에게 있는 건가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던졌던 유명한 그 문장이 있는데 딱 말씀하신 그거예요. 자, 저기 달이 보이지 않냐고 물어봐요.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들한테. 달이 보이는데요. 자, 이제 달을 내가 보지 않을 텐데 내가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저기 없는 건가? 하고 물어보거든요. 결론은 달은 인간의 측정과 상관없이 존재해요. 그게 지금 우리의 답인데요. 우주에는 물질과 시공간과 관계가 있거든요. 관계가 맺어지면 인간의 인식이나 내가 보았다는 느낌 같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은 세상은 어쩌면은 그 확률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거 아닌가?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그런 건가요?
이제 흔히 양자역학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런 건데요. 양자역학은 뭔가 불확정하고 확률만 쓴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 이론으로서 이렇게 쓸모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양자역학의 이론이 어떤 실험 결과를 예측하는 정밀도는 인간이 가진 어느 이론보다도 더 정확해요. 양자역학은 유효 숫자를 15개까지 알 수 있어요. 즉 키로 얘기하면 174.34785943214357 이런 정밀도로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그 원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확률을 얘기해야 되고 왜 불확실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양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고요. 예를 들어 위치 같은 거. 반면에 에너지라는 물리량이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원자의 에너지 같은 것은 엄청난 정확도로 알 수 있어요. 양자역학은 에너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을 강조할 때는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그렇다는 거지 이론 자체는 사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이론보다도 정밀한 이론이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전자공학과 이 첨단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불확실 속에 깃든 확실성 같은 뭐 수수께끼 같은 그렇죠. 그런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네. 불확실성 속에 들어있는 확실성. 네. 박재근 교수는 입자 간 상호작용이 강한 음진 물질을 연구하는 물리학자입니다. 자성을 띠는 원자들로 그래핀과 같은 2차원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실제 가장 흥미로운 차원은 2차원이에요. 저는 2차원을 물질을 그러니까 만드는데 자성을 띠는 물질을 찾고 싶었습니다. 니켈과 황을 합성해서 만든 자성을 가진 2차원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미시적인 양자의 세계를 손에 닿는 물질에 구현해 놓은 것이죠. 이 물질 속에서 양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발견됐습니다. 저희가 찾은 거는 뭐냐면은 니켈이 그 주위에 있는 황이랑 얽혀 있고 주변에 있는 니켈과 니켈이 다시 황을 끼고 얽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양자역학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가 양자 중첩이고요. 다른 하나가 양자 얽힘인데 두 개념은 뭐 잘 알듯이 이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는 개념입니다.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 두 개의 양자 상태가 함께 할 수 있고 떨어져 있을 때에도 얽혀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양자의 성질을 말합니다. 서로 얽히게 되면 두 개라도 마치 하나처럼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갖게 됩니다. 하나가 위로 향하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아래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뾰족한 그래프가 양자 중첩과 얽힘을 의미합니다. 박 교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에서 양자 세계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우리가 양자역학의 이해로 보면 그런 미시적인 세계에서 양자 얽힘과 양자 중첩이 거시적인 세계로 오면은 어딘가에서 그런 양자적인 현상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찾은 건 놀랍게도 제 손 안에 놓을 수 있는 물질 속에서 그런 양자 얽힘 상태가 온도가 낮긴 합니다. 온도가 낮긴 하지만은 거시적인 세계에서 발현된다라고 하는 걸 보인 거예요. 한 쌍의 입자에서 하나가 아래를 향할 때 다른 입자는 볼 것도 없이 위를 향합니다. 이런 양자 얽힘은 고전 물리학과 기존의 철학으론 설명이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입자가 위로 회전하는 게 관측되는 순간 마치 텔레파시처럼 짝이 되는 입자는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에 있더라도 즉각적으로 아래로 회전합니다. 양자 얽힘은 수십 년 동안 실험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양자역학으로 얽혀 있는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구조와 실제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이제 그 세상의 이제 괴리입니다. 항상 세상이 직관하고 일치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자 얽힘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이제 응용하는 게 이제 소위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역학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이론이고 굉장히 정교한 이론이고 지난 100년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보기 전에 예측을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우리 눈에 양자역학이 막 보이는 것처럼 작동하는 기계가 생긴 거예요. 그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지하에는 양자 컴퓨터가 2대 있습니다. 5큐비트의 양자 프로세서가 영하 270도 2대의 극저온 냉장고 안에서 가동 중이죠. 극저온이라야만 외부 환경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돼 양자 세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들이 정말 질서 있게 움직이려면 에너지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각 전자들이 다른 그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다른 데로 튀어버리면은 그런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받지 않는 상태란 곧 온도가 아주 낮은 상태를 뜻합니다. 냉장고 속에 감춰져 있던 양자 컴퓨터 본체입니다. 샹들리에라는 별명으로 불리죠. 바닥에 있는 프로세서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선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양자 프로세서가 중첩과 얽힘의 양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양자역학적인 중첩 상태를 만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가,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중첩을 만들려고 했을 때 얼마나 높은 그 품질로 이상적인 상태에 맞게 만들 수 있는가, 또 측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품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기 저항을 막는 소자 안에서 양자 프로세서의 큐비트 칩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비트는 0과 1 중 하나만 표현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0이거나 1이거나 0과 1 둘 다를 표현할 수 있는 중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런 큐빗을 많이 모아놓는 거예요. 사실 많이 모을수록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많이 모아놓는데 그냥 따로따로 놀면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양자 컴퓨터의 큐빗들끼리는 얽힘이라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오른쪽 큐빗을 한번 들여다보고 나면은 왼쪽 큐빗은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0인지 1인지 알게 되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중첩이나 얽힘을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미로 찾기로 생각해 볼까요? 0과 1 중 하나인 비트는 한 번에 하나의 길을 갈 수 있지만 0과 1이 중첩되고 얽힌 큐비트는 한꺼번에 여러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연산 속도는 큐비트의 수만큼 2의 n승배로 커지죠. 50개만 큐빗을 갖다 놓으면 2의 50승이 되는데 2의 50승이 되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슈퍼컴퓨터도 그렇게 큰 메모리를 갖고 있지 못해요. 큐비트가 한 300개쯤 되면은 2의 300승이 되는데 2의 300승이 되면은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 수보다 많아요. 어쨌든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강력해진다면 암호를 푸는 데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사람들의 매력입니다. 그 외에도 인류의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사람을 저 먼 우주로 보낼 수 있거나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을 때는 기존 컴퓨터는 어차피 못 푸는 문제지만 양자 컴퓨터가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죠. Quantum computing represents a fundamental shift because it harnesses the properties of quantum mechanics and gives us the best chance of understanding the natural world. Here we see a 20-qubit system, which will be accessed online by members of the IBM Q network. In the future, 인류의 온갖 난제를 풀 꿈의 컴퓨터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세계 굴지의 기업과 국가들이 수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산에선 이미 슈퍼컴퓨터를 넘어섰죠. 하지만 양자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정말 몰라요. 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 완벽하게 작동을 해서 우리가 아까 궁금했던 양자역학적인 세상을 똑같이 계산해주는 어떤 신비로운 머신이 나올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큐빗이 100개 정도 되는 회로들을 이제 큰 회사들은 다 이미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자 상태로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느냐를 결마점이라고 하는데 그 결마점이 어떻게 깨져나가고 어떤 놈들이 그 결마점을 깨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있고요.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다 알았다면 우리의 양자 상태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일상은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컴퓨터, 통신, 센서, 전자공학의 편리한 발명품들은 양자 역학이 알려준 자연의 원리를 응용한 겁니다. 생명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물질을 이루는 모든 건 전자의 이동과 결합의 산물입니다. 양자역학이 만물의 이론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물고기가 있네요. 오리가 있네. 네, 오리도 있고 생명으로 가득한. 신기하네요. 세상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그 말은 문장 그대로 사실이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식물도 원자로 돼 있고요. 저 오리도 원자로 돼 있고 모든 생명체, 사실 생명만이 아니죠. 저도 원자로 되어 있고 그렇죠. 교수님도 원자로 되어 있고 네, 저희 몸도 다 원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다른데 같은 원자로 되어 있고 뭐가 다르죠? 생긴 게 생긴 것만 다른 거죠. 어.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 그 원자를 그냥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원자는 모든 세상 물질의 레고 블록이기 때문에 레고 블록을 모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여러 가지 형태죠. 인간은 비교적 완벽한 원자 배열의 산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요? 예, 그냥 원자가 모인 겁니다. 그냥 모인 거다. 다시 한번 인간 중심주의를 깨는데 원래 과학은 그 역사에서 본의 아니게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인간이 벗어나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왔죠. 우리는 흙이나 저 바위와 똑같은 원자들의 하나의 배열일 뿐이다는 것이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놀랍다면 놀라운 사실이죠. 그 생명은 입자의 배열이고 블록 쌓기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인간이란 생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같은 원자 박사님이나 저나 같은 원자의 구조 배열로 블록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일반적인 흔히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 인간을 만드는 여러 중요한 이 정보, 원자들을 어떤 식으로 배열해라 하는 그 중요한 정보는 바로 유전자에 쓰여 있어요. 이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전달될 때 이게 완벽한 형태로만 언제나 전달된다면 생명체는 처음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어야 될 거예요. 이 유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언제나 약간의 오류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오류가 심각할 때에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개체가 죽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변화가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이 변화 때문에 뭐 어떤 경우는 그 팔이 하나만 있던 생명체가 두 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누적이 돼요. 처음에는 단 하나의 생명체에서 출발한 지구의 생명이 오케이. 점차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예, 알겠어요. 진화하여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수많은 이런 생명의 다양성을 이루게 된 거죠. 지구상에는 현재 하나의 세포에서 진화해온 870만여 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다양성이 원자별의 작은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주의 진화가 하나의 점, 빅뱅으로 시작됐다는 것 또한 실감나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인류는 지구 각 대륙의 망원경을 연결하여 블랙홀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 진화에 대한 실마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천문학적 발견 중에 하나가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적어도 하나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일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은하의 질량과 블랙홀의 질량이 매우 좋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블랙홀과 은하가 함께 진화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수천, 수백억 년 전 과거에서 온 별빛을 보며 존재의 무상함을 떠올립니다. 우주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어제는 별이 졌더니 나의 가슴이 무너지니. 좋네요. 오랜만에 별을 보니까. 근래에 이렇게 많은 별을 본 게 기억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별을 많이 봤을 텐데. 그죠? 저도 어릴 땐 많이 봤어요. 별이 많았던 게 아니라 주변이 많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별들이 지금은 잘 보이지만 아주 먼 미래에는 별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별이 사라져 가거든요. 너의 가슴이 무너지네. 별이 사라진다는 게 무슨? 물론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우주는 현재 팽창 커지고 있거든요. 아, 우주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주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배운 그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중력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근데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건데요. 네네. 그 별들, 은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는데요. 제가 동전을 위로 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초기에 제가 이 동전을 던진 것처럼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거대한 폭발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동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 빅뱅으로 팽창하기 시작한 이 우주도 중력으로 서로 당기기 때문에 이 동전이 속도가 느려지지 올라가는 동전이 빨라지진 않거든요. 그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게도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팽창하는 것은 그럴 수는 있는데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현재 우리 물리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이 아는 물질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내내 얘기했던 원자,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사실. 원자는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4% 정도 되는 거죠. 4%의 정체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96%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암흑 땡땡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 뭔가가 있네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괴물 같은 뭐가.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는 2년여의 재정비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5개국 5천 명에 달하는 연구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대의 거대 검출기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에너지와 입자를 찾을 겁니다. 2010년 본격 가동한 이래 벌써 59개의 새로운 입자들을 발견했고 그중에는 50년간 예측만 했던 힉스 입자도 있었습니다.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는 기본 입자로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 완성됐죠. 그 실험에는 한국의 기술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랫동안 거의 50년 이상 찾지 못했던 그런 힉스 입자를 여기서 제가 만든 검출기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너무 좀 뿌듯했습니다. 한국 연구진 150여 명도 우주 초기 연구에 매진 중입니다. 1초에 1억 번 이상의 가속 입자 충돌, 거기서 얻어진 어마어마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찾아야 하죠. 빅뱅 직후 세상과 함께 생겨난 보이지 않는 그것, 암흑 물질의 열쇠를 진 입자입니다. 모두가 그 입자의 발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It is composed of elementary particles. If it is elementary particles, the idea is that maybe we can produce them in an accelerator out of this collision with old debris. So even the current detector, not only the future one, but even the current detector, we are actively looking for sign of dark particles. 별을 본다는 것은 별에서 나온 별빛을 보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암흑 물질이라는 거는 그러한 상호작용보다 세기가 더 약해서 우리가 관측을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20배 이상 받으면은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물리학자들 또 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 리사 랜들. 여러 차원이 극적으로 비틀려 있으며 우리는 그중 한 차원의 우주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우주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은 다중우주론을 낳았습니다. 우주의 경계 너머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중슬릿 실험에서 관측으로 전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양자역학적인 선택에 따라 무수히 많은 우주로 나눠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암흑이라는 이름에 알 수 없는 존재는 혹시 우리와는 다른 우주에 있는 게 아닐까요? It's like a multiverse in the sense that we could be living in one part of an extra-dimensional universe, and there could be another region that experiences totally different forces. Well, we're all familiar with 3 dimensions of space: forward, backward, left, right, up, down. But maybe there's another dimension we don't see. And it could be that separated from us in this other dimension are other particles, other forces that we don't experience. 우주의 형태를 짐작해 보면서 우주의 끝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주의 끝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Without quantum mechanics, black holes wouldn't decay. Quantum mechanics tells us that particles can be pair created, and in fact, it's as if there's some temperature at the surface of a black hole.
that allows for radiation. And you might think of that radiation as a pair of particles being created on the surface, and one can go out and one can go in. So the black hole itself can change, but more importantly, it allows it to decay.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블랙홀들만 남으면 아주 차가운 우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운 우주에서는 그 은하만큼 무거운 그 블랙홀들이 서서히 호킹 복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증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일이 부단히 반복해서 발생하면 블랙홀의 질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그 블랙홀이 사라지고 그 블랙홀이 복사하는 과정에서 방출된 가벼운 입자들만이 우주에 남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주만큼이나 생명에 대해서도 우린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양자역학은 또 어떤 답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지는군요. 그 생명이라는 거는 죽지 않으려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순히 그 죽지 않으려는 구조로 만들어진 원자 덩어리가 그냥 덩어리채로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거든요. 산도 시간이 지나면은 허물어져 가고 분해. 뭐 그렇죠. 스스로 막 부서져 가는 거를 막으려는 경향이 있어야 생명인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와 같은 생명체, 동물에 속하는 생명체죠. 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는 일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그게 뭐죠? 숨 쉬고 있는 거? 그렇죠.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바로 이 숨을 쉬는 행위가 에너지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마다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제조 공장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요. 20억 년 전 단세포 생물 한 마리가 박테리아를 삼켰습니다. 박테리아가 가진 놀라운 능력 덕분에 다세포 생물로의 진화가 이루어졌죠. 그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생체 에너지 ATP는 모든 동식물의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집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마치 반도체처럼 전자를 잘 다룹니다. 음식의 양분에서 얻은 전자를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로 전달하죠. 이때 생기는 동력으로 ATP를 만들고 전자를 얻은 산소는 물이 되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우리가 포도당 한 분자를 산소가 없이 산화시켜서 얻어내는 ATP는 2개입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얻어내는 ATP의 양은 30개에 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미토콘드리아는 탄수화물을 산화시킴으로써 전자를 전달함으로써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 에너지를 ATP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이죠. 세포가 생명을 다한 것은 ATP를 안 만들면 생명이 다한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은 당연히 노화에도 관여합니다. 시력을 잃게 만드는 병 황반변성도 그중 하나입니다. 김동훈 교수는 황반변성 환자의 망막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보시는 바처럼 지금 파란색은 망막 세포의 핵에 해당하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미토콘드리아는 모양새로서는 이렇게 길쭉길쭉한 모양으로 세포 전체에 잘 퍼져 있어요. 황반변성 환자의 망막세포와 미토콘드리아는 손상돼 부풀어 올랐습니다. 전자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세포마다 많게는 2,000개나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그 손상을 복구하는 방법이 발견됐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의 형태를 주목을 해서 미토콘드리아 산화 스트레스를 쫙 줘서 시간대별로 증가시켜 봤더니만 그냥 망막 세포가 계속 미토콘드리아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런데 여기다가 골격 단백질을 많이 생기게 하니까 부풀어 오르는 정도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작게 됐어요. 미토콘드리아의 손상 속도를 늦춰 전자 전달을 원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손상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막는 것들은 다 독들이에요. 청산가리나 이런 시아나이드 같은 이런 것들은 다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을 막는 독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조직이 망가지고, 조직이 망가지면 기관이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픈 곳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퇴행성 질환의 하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뭐 결국 그것이 개체의 죽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생명에서 우주까지 만물의 모든 현상은 최후의 쉼터를 찾아가는 전자의 끊임없는 여정이라고 양자역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참 수없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그럼에도 왜 생명은 영원히 살지 못할까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게 훨씬 많아요. 땅덩어리 전체가 다 죽어있는 거고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다 죽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우주에서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요 생명체 말고는 살아있는 걸 아직 과학자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외계 생명체를 본 적이 없다는 뜻인데, 즉 가장 자연스러운 원자들의 배열은 죽어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거고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만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원자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인 죽음의 상태에 영겁의 시간 머물다가 어떤 이상한 일로 배열이 차차작 됐을 때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 뭔가 가치를 이제 부여하고 우열의 관계,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지만 원래 원자 그 자체에는 좋고 나쁨은 없죠. 다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들이에요. 원자 입장에서는 모든 건 다 평등하죠. 걷다 보면 막다른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서 걸어가야겠습니다. 그때마다 과학은 길을 밝혀줄 겁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였던 닐스 보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인간의 언어는 우주를 기술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사실 양자역학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모순들, 이상한 것들은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다. 인간의 언어의 문제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정도 알아냈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우주는 어쩌면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 모습인지도 알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저희 대화의 주제가 그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세상을 이나마 이해하게 해준 거니까 결국에는 상당히 많이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운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때때로 부서지고 갈등하고 고뇌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이 낯선 숲에서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는 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과거와 현재가 다른 일생과 일생이 만나는 건 그래서 시인의 말처럼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완전 팬입니다. 예. 네. 제가 뭔 소리인지 아시죠? 물론이죠.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같이 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예, 제가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들을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사님 뵙기 전에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또 박사님을 한번 뵀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과학자를 만나는 야, 이게 참 내가 배우가 돼서 직업의 선택을 잘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가 그 의사결정,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왜 그 선택을 하느냐.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연구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들이 한 최근의 선택들의 총합이잖아요. 네.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네. 뇌과학에 평소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지. 뭐랄까 뇌를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었어요. 네. 그럼 오늘 궁금한 거를 다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실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궁금한 게 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은 언제나 실체가 분명치 않습니다. 저에겐 뇌가 그렇습니다. 온통 미지의 영역이었고 짐작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인간의 뇌에 대해 과학은 어디까지 밝혀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뇌과학자와 함께라면 뇌의 실체가 조금은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잠깐 앉으실까요? 네. 네. 아, 이제 좀 따뜻해지네요. 아이고, 햇살이 좋습니다. 네. 저는 이런 질문을 젊은 시절에 친구들한테 많이 받았었어요. 왜 일을 해? 왜 배우해? 네. 배우가 뭐야? 네.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굉장히 어릴 때 싫어했었어요. 왜 연기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네. 뭐라고 대답하세요? 몰랐었어요. 그냥 몰라. 그냥 해. 그냥 하는데
왜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나? 이유가 있어야 되나? 이거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내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멋있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질문을 그 박사님한테 할 수밖에 없는. 와, 질문 안 하셨는데 무슨 질문일지 다 알겠네요. 알겠죠? 네네. 예. 박사님은 그 뇌과학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물리학 분야 안에서도 복잡계 물리학이라고요. 네,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연구하는 물리학 안에서 복잡계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인간의 뇌, 인간이 이 우주에서 발견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 이 뇌라서 뇌가 어떻게 서로 1000억 개 정도 되는 신경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데 어떻게 얘가 정신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내지? 이걸 한번 물리적으로 설명해보자. 그런데 사람의 뇌를 연구하니까 이건 진짜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을 해야 내 삶에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박사님에 대해서 이제 살짝 들여다보면서 이런 걸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는 건가를 사실은 부끄럽지만 처음 알게 됐는데 뇌과학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항상 마음 혹은 정신이 어디 있냐, 어디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과 물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뭐 수천 년 전부터. 그리고 그 안에는 보통 우리는 마음은 여기 여기가 아파. 영혼은 무게가 있다. 네, 뭐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은 뭐 심장에 있다고 믿기도 했고요. 기원전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장이 생명의 원천이며 여기에서 비로소 영혼이 생겨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17세기까지 통용될 만큼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뭐 200년 전에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복잡한 기계가 시계였기 때문에 인간의 뇌도 시계일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톱니바퀴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뭘까? 이런 식의 그 당대의 최고의 지성을 활용하여 뇌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게 20세기 초에는 뇌라는 건 전화야. 전화 교환수가 있고 서로 통신을 하는 장비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하냐? 뇌는 컴퓨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장비, 최전선에 있는 테크놀로지에 빗대어서 뇌를 연구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뇌를 컴퓨터의 뭐랄까 처리 속도, 저장 용량, 그런 거로 따지면 뇌는 어느 정도? 뇌는 형편없습니다. 저장 용량으로 따지면은 뭐 컴퓨터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네, 이게 신경세포가 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도 컴퓨터 반도체 칩 안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속도에 비하면 뭐 한 100만 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뇌를 쓰는 동안에 사용하는 그 에너지가요. 그냥 형광등 2-3개 정도 에너지예요. 네. 근데 이런 정도의 일을 슈퍼컴퓨터가 하려면 거의 뭐 한 10층 정도 되는 건물만한 슈퍼컴퓨터가 한 1억 배 이상의 에너지를 쓰면서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해야 겨우 이런 수준의 기능을 갖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기능을 가졌나? 그러니까. 그리고 요 크기 안에서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1.4kg에 불과한 작은 뇌가 우주만큼 큰 비밀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자연이 수십만 년 동안 진화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작동 원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뇌과학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질문이고, 그게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이게 매력적이고, 이거 외에 다른 걸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조금 내가 두려워했던 것을 알겠어요. 처음에 뇌과학이라는 걸 잘 몰랐었고, 단순히 저는 신경학적인 의학적인 뇌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네요. 네. 너무 신기하고 오묘한 기관이에요. 네, 이제 조금 이해하고 우리 박사님 뭘 하시는 분이신지. 근데 그 뇌과학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그 근본적인 한계가 그 결국은 우리가 뇌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제 뇌로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뛰어난 걸로 뭔가 더 부족한 걸 연구해야 연구가 가능한데, 인간의 뇌로 인간의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뇌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상상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Time ticking, time ticking, time ticking, time ticking, time ticking, time ticking. 인간의 뇌로 뇌를 연구하는 한계, 그 어려운 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뇌과학자들에게 주어진 숙명일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결국에 안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생활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정작 뇌가 어떻게 1 더하기 1을 2라고 이해하는지 뇌과학적으로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는 100조에서 1000조 개가량 되는 무수히 많은 시냅스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모래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요. 어느 모래알이 어느 모래알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찾으려면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뇌를 눈으로 확인하며 실체에 접근하려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뇌 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한국뇌은행이라고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쥐와 같은 포유류의 뇌를 통해 인간의 뇌를 파악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의 뇌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실험을 위해서는 그 결과물이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람의 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사람의 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이런 큰 외국의 뇌은행에 돈을 크게 주고 사서 쓰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뇌은행이 설립이 필요하겠다. 뇌은행은 순전히 뇌기증자들에 의해 유지된다고 합니다. 사후 기증된 뇌는 대부분 얇은 조각으로 만들어서 영하 190도 액체 질소 탱크에 보관됩니다. 이런 뇌 조직은 세포의 변화를 관찰하거나 유전체 분석 등의 연구에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억을 세계 최초로 눈으로 본 과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기억 연구를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강봉균 교수입니다. 2008년에서 밝힌 내용은 뭐냐면은 그 해마를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가 해마이기 때문에 거기를 봤더니 특정한 기억이 만들어질 때 특정한 시냅스들이 형성된다는 걸 실제로 눈으로 봤거든요. 예, 형광으로 보았습니다. 뇌 해마에서 기억 저장 시냅스를 찾아낸 그의 연구는 2018년 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기억이 만들어지려면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연결 부위에서 발현하는 노란 형광색이 바로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우리 뇌에는 그 시냅스라는 그 조그마한 그 구조물이 있는데 그 시냅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즉 시냅스에 저장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시냅스는 무엇이냐? 신경세포, 다른 말로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접점, 마디와 같은 그런 존재, 시냅스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시냅스는 결국 두 뉴런이 만나는 그런 그 접점인데 가까이 밀착되다 보니까 하나의 뉴런에서 만들어지는 그 단백질과 또 다른 뉴런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서로 가까이 있게 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형광을 낼 수 있게끔 그런 그 조작이 가능합니다. 강 교수 연구팀은 생존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본능인 공포 기억에 주목했습니다. 즉 공포 상황을 학습한 뒤에 뇌를 들여다봤더니 해마에서 공포 기억을 저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 기억을 저장하는 시냅스들이 어떤 시냅스들이라는 것을 그 형광 발색 반응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공포가 사라져도 공포 기억은 한동안 저장되어 있다는데요. 기억의 강도가 클수록 기억 시냅스의 수와 크기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그 기억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가 나인 이유는 뇌에 의해서 거의 결정된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지나치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기억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인 이유, 그리고 나답게 살게 하는 이유가 그 특별한 기억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간은 익숙하시죠? 예, 익숙한 곳이고 예, 오랜만에 오는 곳이네요. 저의 뇌에서 평생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강력한 기억 시냅스는 아마도 연극 무대에서 보낸 시간일 겁니다. 오, 무대가 좋네. 깊고. 넓은 편이죠. 네, 이게 깊이가 있어서 좋죠. 그러니까. 네. 이런 무대를 보면 어떠세요? 막 가슴이 뛰나요? 좀 그립다, 아쉽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랜만에 이런 무대에서 보네. 되게 최근까지 했던 공연들은 다 계단식으로 돼서 이렇게 그쵸. 무대가 낮은데 이렇게 높은 데 있으니까 이 따뜻한 라이트에 그런데 카페 천장에 가득 붙어있는 각종 연극 공연 포스터 속에서 우연히 오래된 기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극 포스터 속에 저는 참 풋풋했었네요. 예. 아이고 옛날 생각이 나네. 저는 연극을 매년 한 7, 80편쯤 보는 연극 매니아인데 그렇게 하게 된 게
그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되게 창궐했을 때 우연히 대학로 공연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무대에 6명의 배우가 공연을 하는데 객석에 3명이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동적이기도 하면서 내용이 막 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약간 유체 이탈돼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한때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술의 정점이라고 하는 게 이 무대에서 이렇게 연극을 하는 거였는데 연극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연극 배우들은 다 너무 메르스 같은 사태가 터지면 제일 먼저 또 피해를 받고 네, 그러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도대체 저 배우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가난하면서도 아마 이성민 배우님도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계속 연극 무대에 서게 만드는 그 선택의 힘은 뭘까요? 근데 무엇보다 이 일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끊임없이 저 역시도 거의 일주일에 한 2-3번은 꼭 불면증에 시달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는 그 섹스피어의 유명한 햄릿이라는 것처럼 to be or not to be처럼 난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대리기사에 전화를 할 건가 택시 운전 모집 전화번호에 내일은 전화할 건가 그런 선택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거죠. 이미 내 삶의 큰 부분이었고 이것을 접고 다른 걸 선택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선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가정하거든요. 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항상 매 순간 선택할 것이다.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사실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비합리적인 삶을 살고 있고. 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사용하시잖아요. 네.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무이자 3개월 하실 겁니까? 그냥 일시불로 하실 겁니까?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세요? 전 일시불로. 일시불로 하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내 통장에 돈이 오래 남아 있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일시불을 선택할까요? 저는 복잡한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택지가 있어요. 로또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은 1,000만 원이 써 있고요. 절반은 꽝이 써 있어요. 여기는 그냥 현금 300만 원. 둘 중에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현금 300만 원. 그러니까요. 사실 50% 확률로 당첨되는 거. 이거 기대값이 500만 원이에요. 제가 그런 걸 못해요. 네. 근데 그냥 싫어요. 300만 원 현금. 네. 배우님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해요. 늘 하던 방식의 습관적인 불합리한 선택, 또 확률 기대값, 아니 나 모르겠고 그냥 확실한 300만 원이 좋아 하면서 그냥 현금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이득과는 상관없이 관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선택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동안 뇌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인간을 합리적인 동물이라고만 상정해서는 안 되겠구나. 뇌는 생존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합리적인 결정만은 하진 않습니다. 편안한 현실보다 고된 이상을 쫓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가 하는 비합리적인 결정 중에는 아주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특히나 뭐 저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 뭐 우울증을 가지거나 공황이 있거나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비합리적인 선택인 경우죠. 그럼요. 네. 그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게 그래도 그냥 살지.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고 되게 주위 사람들이 결과가 발생한 다음에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지점은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하는 많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들 중에는 건강하지 못한 의사결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뇌의 특정한 영역이 과도하게 작동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걸 점점 발견하고 있고요. 네, 그 영역이 정상적으로 적절히 작동하도록 한다면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목격하게 됐어요. 뇌는 보상을 받는 쪽으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쾌락을 쫓는 선택이 습관이 돼 결국 뇌 조절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마약이나 도박 중독 같은 나쁜 선택을 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인간의 뇌를 들여다볼 방법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장비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김성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뇌를 연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조를 촬영할 수 있고 구조는 뭐 엑스레이도 할 수 있고 CT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뇌의 이제 기능을 촬영하는 이제 방법들이 별로 없었고 90년도 초에 그 뇌 기능을 비침습적으로 그 말은 이제 그냥 아무것도 주입하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개발돼서 그 뇌과학의 그 역사를 바꿨다고 볼 수가 있죠. fMRI, 즉 기능 MRI의 등장은 뇌과학의 역사를 비약적으로 진전시키는 기폭제였습니다. fMRI는 이제 그의 이제 기능, 우리가 뇌의 기능,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말이 어디서 지금 형성이 될까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를 하는데 그 기초를 제공해 주는 거죠. 뇌의 부위별 기능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을 할 때 아니면 어떤 감정을 가질 때 그럴 때 뇌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거를 혈류의 양을 통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fMRI로 김재진 교수는 뇌의 부위별 기능을 지도로 만드는 뇌 매핑 연구를 해왔습니다. 기능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종의 뇌를 우리 지구로 비유를 한번 해보면 지구에 대륙이 있고 나라가 있고 뭐 바다가 있고 이름이 다 붙어 있고 특성이 어떻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지도로서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것처럼 아주 정교한 그 뇌 기능 지도를 만든다 해서 뇌 기능 매핑이라고 부르고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 아니면 행동적인 측면들이
뇌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었죠.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자살 원인 대부분은 우울증입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자기 파괴라는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우울증. 과연 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요? 몸이 피곤해지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아이고 나 움직일 힘도 없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뇌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뇌가 지친 거죠. 그래서 뇌가 전반적으로 다운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서 반응과 관계된 영역들. 뇌를 보면 좌반구, 우반구가 있는데 이제 가운데 부분 이 전두엽 쪽. 물론 그 부분만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분. 거기에 기능이 확 떨어지면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떤 대표적인 치료법은 약물 치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항우울제는 뇌신경세포 전달 물질의 무너진 균형을 복구, 뇌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전반적으로 우울증 환자를 100으로 봤을 때 70% 정도의 환자들은 약을 간단하게 복용해가지고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수가 많은데 약을 썼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봤더니 그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서양에서는 일종의 어떤 물리적인 치료가 이제 좀 대두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약물 치료 대신 도입된 것이 뇌 특정 부위에 전기 자극을 주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뇌 세포끼리 전기 신호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두뇌에 강력한 전기를 줘서 확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이 ECT, 전기 충격요법이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TMS, 소위 경두계 자기자극이라는 건데요. 경두계 자기자극법은 보다 정교한 우울증 치료기라고 합니다. 코일의 전기를 통해서 그 강력한 전기가 자기장으로 바뀌어서 뇌를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전기는 한번 들어가면 이 뇌 전체를 다 관통을 하는데 자기장을 만들어서 자극을 하면 뇌를 관통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부위만 아주 선택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두계 자기자극 TMS를 하면 부작용이 적은 상태에서 좋은 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 치료기는 효과적이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환자분이 매일 오셔야 됩니다. 왜 매일 오셔야 되냐면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 한 번 치료를 해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뇌과학을 이용한 기술은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치료 장비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집에서 재택으로 환자 본인이 가져가서 할 수 있게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결정한 용량과 시간만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장비가 나왔거든요. 최근 한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장비는 머리에 전극을 붙여 약한 전류로 되뇌 피질의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휴대가 간편하고 집에서 환자 스스로 조작하기 쉽게 만든 것이 특징인데요. 물론 의사가 처방한 용량과 시간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답니다. 앞으로 이런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을 병합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당분간 정신과 치료의 그 주류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또 어떠한 방법이 있을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뇌과학에서
또 우리가 이제 임상으로 그런 어떤 좋은 자료들이 들어오면서 환자분한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새로 개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다. 목탁이 와우. 뇌를 얘기하기 아주 충분한 조건입니다. 저는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작품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 그 나의 원동력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좋은 글을 봤을 때 생기는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하면 재밌겠는데? 과학자분들도 대개는 그런 호기심 때문에 연구를 하시고 뇌과학이라는 게 요즘 일반인들도 뇌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급속하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 정말 말씀처럼 뇌과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 혹은 부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뇌과학과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출간되고 있고. 영화도 그렇고. 영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우울해지기도 하고 누구든 다 정신적으로 아픔이나 상처, 내상들을 다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지?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예전 같았으면은 심리학이나 종교 같은 곳에 답을 찾았다면 지금은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알고 싶어서 뇌과학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하는 산업도 많이 늘어났어요. 산업도. 네, 공학적인 또 응용들도 많이 합니다. 예, 공학적인 응용들은 어떤? 예를 들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멧, 모자에다가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들을 달아서 이 사람이 지금 주의 집중을 잘 하고 있는 상태인지 혹은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중앙에서 지금 이 사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사 현장에서 잠시 쉬게 하는 이런 류의 접근들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다면 우리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현상들 그런 것들을 누군가 관찰할 수 있다는. 네. 그게 가능하다고요? 뇌파를 측정할 수 있으면 그걸 통해서 뇌와 기계가 혹은 로봇이 서로 소통하고 인터페이스하는 일.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연구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로봇을 미로 안에 넣어놔요. 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생각하고 의사결정하는 뇌는 없는 거예요. 로봇은. 그걸 누가 하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지 않고 그냥 화면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이 바뀔 때마다 뇌파의 파형이 바뀌잖아요. 그걸 통해서 로봇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일종의 텔레파시 같은 거죠. 로봇과 인간 사이의 텔레파시 같은 거죠. 그게 현재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위스 로잔 공대의 한 교수는 그 자신의 연구팀하고 뭘 성공했냐면 원숭이가 이제 척수 손상을 입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뇌 활동을 읽어서 이 원숭이가 지금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 하네? 그러면 오른쪽 다리에 그냥 곧바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거치지 않고 뇌가 우리 몸의 장기 혹은 기관에다가 바로 신호를 보내줘서 걷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얘기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치료이기도 하면서 공학적인 그런 응용이기도 하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는 말 그대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들이 연구하는 기술은 외골격 로봇, 즉
입는 로봇입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연구하고 있는 김내현입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내 생각처럼 내 생각만으로 내 발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고 싶다라는 상상을 하면 외국의 로봇이 일어나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걷고자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 이 외국의 로봇이 이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로봇이 내 몸의 일부가 돼 상상만으로 움직일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가 앉거나 걷거나 또 뭐 서거나 할 때 실제 물리적인 그런 뇌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동작을 상상만 하더라도 비슷한 뇌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실제 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그 동작을 상상만 하더라도 그 나오는 뇌파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뇌파를 통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상용화된다면 하지마비 장애인들은 이 외골격 로봇을 입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뇌 신호가 이제 나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희 두개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개골은 고주파 성분들을 많이 필터링 돼버리고 여러 가지 어떤 노이즈 성분이 섞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뇌에 직접 연결을 해서 정확하고 깨끗한 신호를 읽어야지만 우리가 더 많은 더 정확한 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측정 장치를 착용하고 뇌파를 읽는 비침습적 방식보다 더 정확한 것은 뇌에 직접 전극을 삽입하는 침습적 방식입니다. 2020년 8월 미국의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타트업 뉴럴링크. 돼지의 뇌에 초소형 BCI 칩을 심어 신경신호의 패턴을 분석해 움직이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 4월 이번엔 뇌에 칩을 이식한 원숭이가 게임을 하는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음식을 보상받으며 손에 조작기를 잡지 않은 채 원숭이는 생각만으로 게임을 즐깁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음은 인간 차례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컴퓨터에 업로드하겠다는 그의 호언장담. 다소 과장된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뉴럴링크의 뇌 이식용 칩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침습형 BCI를 연구해온 정재웅 박사. 현재 우리 기술도 뉴럴링크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정재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침습적 기술에 대한 연구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한 연구 성과는 마치 우리 생체 조직처럼 부드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무선 충전 가능한 뇌 이식용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정재웅 박사팀이 개발한 생체 조직처럼 부드러운 뇌 이식 장치는 초소형 마이크로 LED를 탑재하고 있는 뇌 탐침 부분과 무선 제어 부분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이 바늘처럼 생긴 뇌 탐침이라고 불리는 파트가 뇌에 삽입돼서 전기 대신 빛을 이용해서 오직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신경회로만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무선으로 파워를 공급해 줌으로써 디바이스 안에 있는 배터리가 무선으로 충전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무선 충전뿐만 아니라 이 장치는 스마트폰으로도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뇌질환을 치료하는데 공학적인 지식이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구현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신경회로를 정교하게 제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 기술의 발전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머릿속 이식 장치를 조절할 수 있다면 결국 뇌가 해킹당할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상태로서는 공상과학 같은 얘기지만 미래에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BCI 기술을 질병 치료나 아니면은 우리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 규제를 마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기술도 함께 발전시켜서 결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놀랍고 네. 때론 또 굉장히 충격적이고 지금 약간 굉장히 좀 당황했었어요. 네. 누군가가 나의 뇌를 조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회다. 특히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요. 만약에 뇌에다가 자극을 가하면 대사가 금방 외워져요.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 장치 사시겠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네. 그리고 그렇다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요즘 논문들이 쏟아지면서 그런 제품들이 가능하겠다.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마치 뭐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받으면 운동 선수들이 운동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거를 브레인 도핑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운동 영역을 활성화시켜주면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집중을 더 잘한다거나 네. 아니면 더 학습 능력이 배가 된다거나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얘는 약물과는 달리 흔적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그 장치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이 같이 시험을 보고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는 이 장치를 사회가 쓰도록 가만히 방관해둬도 괜찮나?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 뇌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과학자고요. 의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줄기세포를 연구했던 유영준 교수입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에 생명윤리적 시각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윤리 연구로 넘어오는 첫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에 있어 생명윤리는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뇌과학은 인류에 미칠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뇌라는 장기이지만 이 뇌는 정말 특별합니다. 인간의 정체성과 자율성,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정말 민감하고도 아주 세심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인간의 정의까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뇌과학의 놀라운 발전은 빠르게 윤리적 논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뇌 연구는 치료라고 하는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좋은 논리입니다. 근데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치료와 오그멘테이션, 향상은 다른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기술이에요. 누구한테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다른 거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치료를 위해서 개발한 치료법이
정상인한테 쓰이면은 향상 기술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줄기세포 때도 그랬어요. 난치병 치료하겠다고 줄기세포를 만들었지만 그 복제 기술은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항상 양날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미지의 영역인 뇌. 그래서 아직 윤리 문제를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빠른 게 아닙니다. 빠른 거 아니고 과학의 상상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윤리는 정말로 마지막 인류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또 과학기술 발전에 반드시 함께 공인되어져야 하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